유럽 사람들 입장에서야 트럼프가 악마처럼 보이겠죠. 반 트럼프 정서가 강해지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요. 미국이 자기네가 힘이 좀 세다고 해서 유럽을 발밑에 놓고 막 깔아뭉개려는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니까 더더욱 감정적으로 견디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막 불도 지르고 하는데 그건 지나친 감정적인 대응입니다. 구글 쓰지 맙시다. 스마트폰 쓰지 맙시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80년대로 돌아가나요?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감정적으로 미국이 싫고 종속되는 걸 막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걸 안 쓰고 버틸 수가 없는 거죠. EU 전체하고만 협상을 하지를 않잖아요. 나라별로 불러서 하잖아요. 칸을 쳐놓고 나서 자 이렇게 돼서 나한테 네가 조금 더 유리하게 해주면은 다른 데보다 너한테 더 좋은 조건 줄게. 이런 식으로 약간 죄수의 딜레마를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프랑스인의 절반이 생활비가 바닥날까 두렵다고 답했고 10명 중 1명은 기본 위생용품조차 포기하고 있다는데요. 지금 프랑스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유럽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트럼프가 하는 행동은 저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에 트럼프가 어느 정도까지는 유럽을 압박할 거다. 왜냐하면은 무역에 있어서 자유무역이라고 하고 미국은 가드를 내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라든지 이런 걸. 근데 중국이나 유럽은 상당히 보호무역을 하는 나라들이에요. 뭐 중국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중국은 뭐 보조금도 많이 지급하고 자기네들은 또 관세를 유지하고 그러면서 또 해외에서 이제 뭐 산업 스파이 의심도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EU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적다 보니까 EU 쪽은 별로 안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EU 쪽도 수출 보조금이 엄청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라이트하이저가 쓴 트럼프 1기 때 무역대표부였죠. 라이트하이저가 쓴 자유무역이라는 환상 그 책을 보면은 거기서도 중국하고 EU를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공격을 해요. 얼마나 불공정하게 무역을 하는지. 지금 미국 무역대표부가 그리어져. 그냥 그 사람이 라이트하이저의 비서였고 생각이 똑같아요. 사실 둘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라이트하이저는 지금 내각엔 안 들어와 있지만 사실상 둘 같이 이제 들어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라이트하이저의 생각이. 이렇게 보면은 EU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국에서는 강하게 압박을 할 거로 보였고 또 실제로도 좀 처음에는 그랬죠. 지금은 중국하고 싸우다 보니까 일단은 EU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건데 시작하자마자 집권하자마자 막 EU에 대해서도 관세를 굉장히 강하게 매기고 하니까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야 트럼프가 정말로 이건 악마처럼 보이겠죠.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럽 사람들이 뭐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인 트럼프의 반 트럼프 정서가 강해지는 거는 뭐 그건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유럽 사람들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약간 무시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잘 살아도 문화적으로 우리보다 아래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깔보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자기네가 힘이 좀 세다고 해서 유럽을 갖다가 완전히 자기네 발밑에 놓고 막 깔아뭉개려는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니까 더더욱 감정적으로 견디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막 그렇게 막 불도 지르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좀 그렇다 그래도 불 지르고 너무 심했죠.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건 현명한 행동이 아니고 지나친 감정적인 대응입니다. 근데 다만 반 트럼프 정서는 저도 뭐 충분히 그거는 이해할 만한 내용입니다. EU는 공식적으로는 공동 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각국의 산업 구조나 이해관계를 보면 관세 이슈에 대한 입장은 꽤 달라 보입니다. 특히 미국은 이 틈을 이용해 개별 협상을 시도해온 전례도 있고요. 실제로 EU가 전략적 통일성을 갖출 수 있을까요? 지금 그거는요. 70년대에서 80년대 넘어갈 때 오펙의 카르텔이 얼마나 어떻게 됐는지를 보시면 돼요. 어떤 때는 유지가 되고 어떤 때는 깨져요. 감산하기로 했는데 꼭 거기서 이탈하는 나라들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이제 게임 이론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약간 죄수의 딜레마처럼 지금 트럼프는 그거를 이용하는 건데 뭐냐면은 하나로 묶어서만 EU 전체하고만 협상을 하지를 않잖아요. 나라별로 불러서 하잖아요. 칸을 쳐놓고 나서 자 이렇게 돼서 나한테 네가 조금 더 유리하게 해주면은 다른 데보다 너한테 더 좋은 조건 줄게. 이런 식으로 약간 죄수의 딜레마를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원래 게임 이론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 담합이라는 게 생각보다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국가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국가 간의 그 이질성이 커질수록 담합은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과연 EU라는 그 큰 조직이 하나의 거대한 조직이 정말로 그렇게 동질적이고 그다음에 몇 안 되는 나라가 모든 거를 다 주도할 수 있느냐, 통합된 걸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는 공동 대응이라는 그 큰 틀은 있겠지만 각 국가별로는 그거를 이제 이탈하는 기업 국가들이 많이 나올 걸로 세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그 큰 틀조차도 나중에는 약간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여러 나라가 모여서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어떤 선언적인 것들은 있을 수 있어도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다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을 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그렇게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결속력이. 지금 유럽은 반미를 외치지만 정작 유튜브, 구글 같은 미국 플랫폼은 여전히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 구조는 유럽 내부의 어떤 한계를 드러내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과도기적 충돌로 봐야 할까요? 한계를 드러내는 신호라고 봐야죠. 왜냐하면요. 이거는 아무리 미국이 싫어도 그럼 미국 플랫폼 안 쓰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 EU에서요. 구글의 점유율이 90%를 넘어요. 92, 3%. 근데 미국에서는 90%가 안 돼요. 구글의 점유율이. 이건 뭐 압도적이에요. 그러면은 자 구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EU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이런 거 강화하고 플랫폼 규제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면은 대안이 뭐예요? 그럼 미국 EU 내에서 자체적인 그런 플랫폼이 있는지 보세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네이버 다음 같은 게 있죠. 근데 이거 가진 나라 몇 군데 없습니다. 뭐 중국은 있지만 그 뭐 중국은 특수한 상황인 거고. EU에서 그러면은 자 구글 쓰지 맙시다. 스마트폰 쓰지 맙시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80년대로 돌아가나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거든요.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감정적으로 미국이 싫고 미국한테 이제 종속되는 걸 막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걸 안 쓰고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요새 그래서 이제 AI에서는 조금 다른 게 각 국마다 AI 주권 그러니까 AI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지금 그 미스트랄 AI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높은 성능을 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제 뒤처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미 많은 부분에서 아까 디지털 전환에 실패했다 그랬잖아요.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는 한 번 실패하면 쫓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야에서 아까 AI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네 포션을 유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미국하고 경쟁이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최근 유럽에서 테슬라 매장과 맥도날드 매장이 방화 공격을 받았는데요. 이건 전략적인 걸까요? 감정적 대응일까요? 전략일 수가 없죠. 그걸로 그래가지고 맥도날드를 불태워서 얻는 게 뭐가 있는지 생각해보면 없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에피소드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정도로 불만이 있다라는 거를 알린 거는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저는 긍정적인 결과를 뭐 초래할 만한 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식의 폭력적인 행동은 절대로 그 좋은 결과를 자기네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어요. 네. 일부러 유럽을 중국 쪽으로 밀어넣은 다음 둘 다 고립시키려는 전략 아니냐는 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하자면은 내가 이제 상대해야 될 적이 나름대로 그러니까 나보다는 좀 약하지만 버거운 적들이 여럿이 있는데 걔네를 일부러 단합시켜 가지고 싸우겠다라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쪼개놔야죠. 예.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제 중국을 공격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멕시코하고 캐나다를 공격했던 거는 중국의 우회 수출로를 잘라서 중국의 이제 힘을 약화시키는 거고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한테는 지금 90일간의 관세 유예를 해주고 중국만 남겨놓고 중국하고 1대1로 싸우는데 그것도 사실은 버거워요. 물론 경제 체력은 미국이 훨씬 크고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중국이 수출하는 입장이니까 지금 당연히 중국도 굉장히 어렵고 이게 사실 더 어려운 게 정상이긴 해요. 왜 수출업자들이 그럼 당장 파산하게 되고 뭐 이러면 어려운데 하나 차이가 있다면은 중국은 그런 어려움을 꽉 눌러놓을 수가 있는 나라죠. 근데 미국은 그게 안 되죠.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선거도 해야 되고 지지율이 떨어지면 안 되고 또 국채도 거기에 반응을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중국은 그냥 눌러놓으면 돼요, 이게. 그래서 중국이 버티는 거고 시진핑한테 이제 트럼프가 먼저 이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게 된 건데 중국 하나랑 상대하는 것도 저렇게 힘든데 힘들 수밖에 없죠. 중국같이 큰 나라랑 상대를 하려면은.
그런데 그걸 유럽을 갖다 같이 묶어 준다는 거는 그거는 좀 잘못된 추측이고요. 그다음에 독일 같은 나라는 어떻게 하든지 지금 중국의 비중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중국하고의 왜 그러냐면은 이 중국하고 하다 보니까 기술 탈취가 너무 심했어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중국에 공장을 많이 놓으니까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술 문제 유출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중국 경기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중국 경기가 휘청하면 독일이 그냥 확 무너지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독일에서도 중국 비중을 줄이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죠, 지금. 근데 자꾸 노력 중이에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일부러 중국하고 유럽을 묶어 주려고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도저히 저는 그런 전략이라는 거는 저는 좀 전혀 수용할 수가 없네요. 네. 유럽이 중국과 무역 접점을 넓히는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유럽에서 한동안 그러니까 2000년대 초중반까지 중국하고의 무역을 통해서 사실은 유럽도 상당히 혜택을 많이 봤죠. 중국이 성장하고 이러면서 중국에서 유럽 제품을 소비해 주고, 또 중국의 싼 제품을 유럽에서 사다 쓰면서 유럽에도 여러 가지 효율성이 올라간 건 맞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부작용이 상당히 커요.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중국 경제에 대해 의존도가 높아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중국 경기에 너무 많이 의존을 하게 되고, 또 기술 유출 문제라든지 중국과의 또 무역 적자도 커지고요. 중국이 그리고 과연 공정하게 자유무역을 하는 나라인지 아닌지, 요거는 뭐 각자 판단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사실 보조금 그렇게 막 주고 이런 식으로 자기네 나라 경기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조금 안 좋으면 보조금 줘서 해외로다가 덤핑으로 막 나가고 이런 식의 의혹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중국 제품에 대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요새는 이제 중국에 대한 반감도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이 고리를 이렇게 줄이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런 식의 공급망이 갖춰져 있다 그럴 때 바꾸려면 바꿀 수는 있어요. 하지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건요,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싸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위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뒤바꾸려 그러면은 그만큼 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사실 뭐 미국하고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중국 의존도를 좀 공급망에서 좀 이제 좀 줄여야 된다 얘기는 하는데, 히토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원자재들 뭐 흑연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이게 중국 공급망을 벗어나서도 구할 수는 있는데 훨씬 비싸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흑연 같은 경우도 뭐 인조 흑연을 만들어서 쓰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중국에서 사오는 것보다는 조금 비싸요. 그리고 리튬도 칠레산으로 돌리고 하는데 효율성이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씩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지금 중국하고 사실은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디리스킹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를 몰래 숨어서 한다 뭐 이런 정황이 아니라,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서 독일 총리도 중국의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기업들에서는 근데 그러면 비용이 올라가는데 이러면서 잘 호응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중국하고 유럽이 사이가 좋을 리가 세상에 개인적인 관계에서야 내가 조금 손해를 보든지 뭐 어떻게 이익을 보더라도 친구라는 게 인간적인 관계가 있겠지만, 외교나 국제 이 통상에서 그런 의리라는 거는 없는 거거든요. 그때그때 다 이익에 따라 가는데, 오히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경제에 장기적인 위험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느낌을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들이 조금씩 벌어지죠. 실제로 1:1로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중국으로서는 좀, 저는 한편으로는 뭐 중국이 또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로 뭐 물류나 이런 거에서 자기네가 목적을 달성한 것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너무나 많은 외교적인 결례도 많이 하고 실수도 하고 이러면서 다른 나라들도 중국하고의 관계를 맺었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피해가 올지 이런 거를 미리 보여준 셈이 됐어요. 그래서 뭐 그거 1:1로 사업 하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중국에 대해서 그래서 좀 이제 반감을 갖는 나라들이 많이 나온 거죠. 네. 덴마크 연기금이 테슬라 주식을 투자처에서 제외하겠다고 했고, 유럽 소비자들의 불매운동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흐름이 계속되면 오히려 실질적인 충격이 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가능성이 뭐
전혀 없진 장기화되면은 당연히 이건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인제 그 금융 시장의 불안 정도예요. 아직까지 이제 그 펀더멘털을 흔들 정도로 그렇게 길게 이게 온 건 아닌데요. 이게 길어지면은 당연히 그 경제의 근간을 흔들겠죠.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금융 시장에서의 불안이 그러니까 뭐 주가가 떨어지고 한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인제 이게 계속 가면은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지면은 당연히 생산에 뭐 R&D에도 문제가 생기고 생산에도 문제가 생기겠지만 지금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떨어진 것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온다든지 뭐 판매에 차질이 오는 거 그 수준까지는 안 갔죠. 근데 다만 관세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이게 장기화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건 기업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히 가는데 아직까지는 요렇게 지금 현재 상태는 거기까지는 오진 않았다. 그러니까 실제로 막 저기 펀더멘털 자체가 흔들리는 선까지는 아직은 아니라고 봐야죠. 미국과 유럽의 충돌이 한국 기업과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 이런 관세 전쟁에서 다른 나라보다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당연히 부정적이죠. 근데 이 트럼프가 이건 뭐 하루 지나면 말 바꾸고 하루 지나면 말 바꾸고 이래 가지고 관세를 정말로 저렇게 높은 상태로 유지할까. 물론 이제 관세를 어느 정도까지는 올릴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지금은 좀 현실적으로 이건 제 예상뿐만이 아니라 아마 저렇게까지 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인제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가고 품목별로 좀 타겟팅을 하고 국가별로 좀 그 국가에서도 각 국가마다 다른 품목으로 이렇게 타겟팅을 하고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일단 새로운 그러니까 뉴 노멀이 생기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관세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그 이전보다는 자꾸 올라가는 추세였어요. 그러니까 꼭 관세가 아니더라도 무역 장벽이죠. 그리고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고 약간의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게 전반적인 흐름이었는데 트럼프가 와 가지고 갑자기 이걸 갖다가 확 띄웠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지금 현재 말한 거대로 그대로는 못 갈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게 자기 발등을 찍어요. 자기 지지율을 너무 떨어뜨리고 그럼 도저히 선거에서 중간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게 되죠. 내년 11월이니까 아직 먼 얘기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중간 선거 내년 11월 거 이기려면요. 올해부터 움직여야 돼요. 사람들이 이게 안 좋았던 기억을 잊어버릴 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고 경기가 진작되는 것도 이렇게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아직까지는 뭐 실물 경제의 펀더멘털을 흔들진 않았다 그러는데 이제 기간이 뭐 1월 달부터 지금까지니까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가는데요. 이게 몇 달 더 가다 보면 분명히 펀더멘털을 치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트럼프도 원치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예상하기는 힘든데 어쨌든 이제 뉴 노멀이 된다 그러면은 과거에 비해서 적어도 하나 확실한 거는 지금 트럼프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중국 때리기예요. 이거는 바이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트럼프 1기 때부터도 그렇고 중국하고의 디커플링, 디리스킹이라는 거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번에 해리스가 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어도 이거는 지속됐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요. 중국하고의 그 공급망을 우리도 조금씩 인제 좀 재편을 해야 되는 것만큼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공급망이 블락화된다는 거예요. 탈중국 공급망이 인제 된다는 건데 이게 하나의 뉴 노멀이 된다 그러면은 과거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 자체가 이게 효율성이 조금 낮아진 상태로 가게 되는 거고 이게 하나의 뉴 노멀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우린 아무래도 뭐 좀 부정적인 건 맞는데 지금 예상하는 것만큼 지금 현재 트럼프가 얘기한 것만큼 이렇게까지 충격적이지는 않을 거고 그보다는 조금 낫겠지만 어쨌든 절대로 과거에 비해서 긍정적인 상황은 아닌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몇 가지 좋은 업종들이 있어요. 업종에 따라서. 예컨대 대표적으로 조선하고 방산 같은 게 그렇죠. 그거 외에도 중국 견제가 강하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반사 이익을 받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터리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북미 시장에서 우리나라 배터리가 지금 중국보다 이렇게 특별히 기술적으로 우위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수준까지 중국이 쫓아왔거든요. 근데 북미 시장에서 이제 중국산을 완전히 배제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미국이. 그리고 이거는 관세 전쟁하고 무관하게 가는 거예요. 그전부터도. 바이든 정부 때도 이걸 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선단 공정에서는 북미 시장하고 중국 시장을 분리해 버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상대적으로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업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업종별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주요 전략 산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저도 긍정적으로까지는 말을 못 해도 지금 보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훨씬 낫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